가만 정리해 보면은 에세이가 참 인기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잘 안 팔리는 장르다라고 했었는데 또 유명 작가나 문필가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사는 비전문 작가들의 글이 또 사랑받고 있고요. 글을 통해 위안과 공감을 나누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에세이 전성 시대에도 수필의 문학성은 정작 강화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서 김종환 문학평론가 모시고 수필 문학의 현주소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필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문학평론가 김종환 선생, 또 본인이 수필가이기도 하시고요. 수필과 비평이라는 잡지에 생명의 짐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수필평론집으로 다시 읽는 우리 수필, 또 수필 들여다보기 같은 책이 있고요. 지금은 또 격월관으로 발행되는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스트의 발행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필만 다루는 수필 전문 잡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필 전문지가 한 20여 종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그러네요. 텐데요. 예. 독자 저변을 어떻게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예. 그건 꼭 수필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문해지 전부가 지금 당면한 위기일 것 같고요. 네. 이 현상은 활자 시대로부터 영상 시대로 급격히 지금 쏠리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네. 영상 시대라 영상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건데 네. 사람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한 매체로서 수필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수필을 지금 그 유기라는 게 네. 저는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또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네.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이 수필 전문 잡지는 이제 격월간 2달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이제 잡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야말로 전면을 수필로 채우고 계시는데 쉽지만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면이 수필은 아니고 예. 한 4분의 1 정도를 주로 수필 평론하고 이렇게 함께 네. 다루고 있습니다. 수필 평론. 네. 전문 지금 수필지로서 수필 평론이 그 비중이 지금 전문지에서는 가장 높을 편일 것입니다. 예. 지금 한 20여 종 되는 국내에서 나오는 수필 잡지 중에서 말씀이죠. 예. 쉽지 않으실 텐데 이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를 발행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하필이면 왜 수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정도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드라마라든가 소설, 영화 등 만들어진 이야기, 네. 픽션이 정말로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사랑에 빠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결국은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하는 직접적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을 암시하는 주제 음악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툴고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달하기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은 항상 낯설어서
서두르게 되고 또 서툴고 그게 익숙해질 때는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이게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진짜의 사랑은 사실 이게 치명적이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네. 치명적인 몸으로 경험한 감동을 쓰자는 것이 수필의 이제 세계. 바로 수필이라는 예. 것이고요. 그 수필의 세계를 그렇다면 이 잡지 속에서 실어주고 독자들하고 교감하고 그런 결심을 하신 게 언제셨습니까? 이 에세이스트가 좀 몇 년째? 지금 에세이스트가 정확히 한 14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수필을 우리가 하면서 네. 더욱 느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이 수필이 21세기 주도적 장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사실은 참 실감이 안 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 과연 이런 모습으로 주도적 장르일 수 있는가 하는 모습도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문학 그 출발이 사실 처음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신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했고 네. 인지가 발달하면서 신들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야기 결국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다가 한참 와서 사실은 천재들의 이야기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주의 시인들이란 사실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재성을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한 근대에 와서 소설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을 우리가 문제적 개인이라고 할 때 네. 그 문제적 개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보통 사람을 넘는 사람들이죠. 예. 현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독자로 머물렀던 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네.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수필입니다. 바로 수필이 아닌가. 수필의 매력을 거기서 찾으시는군요. 예.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 한국 문학에 보면은 소설이 좀 하강 국면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에세이가 참 강세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범한 개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이 친솔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 참 막대해서 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예. 저희에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미 이제 70대니까 나이가 드신 작가인데 네. 그분이 첫 수필집을 이번에 냈어요. 예. 근데 그분의 글 특색은 대단히 진솔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필에서 이렇게 수필이 진솔한 이야기를 쓴다고 하지만 실상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좀 가식적인 이야기도 있고 예. 너무 꾸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네. 그런데 그분의 특색은 아마 진솔하다는 것에 네. 있을 텐데요. 네. 그분이 이제 수필집을 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수필집을 내고 대단히 만족하고 감격했는데 예. 첫 번째는 가족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찾더랍니다. 그분이 딸이 둘인데 네. 사위들도 자기 이야기가 어디가 있는가. 예. 손자들도 할아버지 내 이야기하고 찾더라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예. 또 교회나 친구들도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이었냐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봤다는 것이고. 네. 근데 특히 감격한 것은 그 두 따님이 예. 비로소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딸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네. 아버지의 전인적인 모습은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처럼 청춘이 있었고 또 괴로웠고 네. 흔들렸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몰랐는데 예. 비로소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쓴 그 수필을 읽으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에 그렇게 감격을 해서 예.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네. 야 진솔함의 힘이라 대단하구나 예.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대의 작가라고 하신다면은 그 따님도 최소한 40대 이상은 되셨을 예, 이제 텐데 50대 정도 네. 되면 그 나이가 되도록 몰랐던 아버지의 진면목을 아버지의 수필을 통해서 알게 됐다. 예, 그런 그게 얘기군요. 그 진솔함이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 수필집 속에서 그 식구들이 전부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찾아봤다는 게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수필가들에게 네. 손자 이야기를 예.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수필가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 네. 또 손자 자랑들을 엄청 하죠. 예. 그런데 손자 이야기를 써라. 아마 그 손자가 어른이 되거나 네. 또는 청년 때 아마 흔들렸던 시대, 예. 흔들렸던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내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다라는 글을 만났을 때 예. 그보다 큰 응원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래서 저는 기꺼이 손자 이야기를 써라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그 문학사에서 떠오르는 이제는 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초창기에 참 수필의 대가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뭐 피천득 선생이랄지 윤호영 선생이랄지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 수필이 지금도 읽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100년 전에 쓴 글인데 그런데 그런 글들도 역시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진솔하고 생활이 묻어 있고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수필 작가들 중에 피천득 선생이나 윤호영 선생이나 또는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신 다음에 널리 알려진 작가는 좀 드물다 싶은데 이건 제가 과문에 탓일까요? 아니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예. 어쩌면은 국민적 스타 작가가 아직 안 보인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예. 이렇게 법정만한 네. 이제 그런 작가가 그런데 그 이후에 죽어서 유명해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지금 그분들의 동년배들이 대부분 살아있으니까요. 예. 70대 지금 초반 정도 되신 목성균이라는 작가인데. 목성균. 예.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늦게 수필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근데 살아생전에는 아마 그분의 활동 영역은 활동을 한 5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대단히 아주 넓게 읽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할 때 죽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과 또 목성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예. 지금 또 그 수필을 직접 쓰시면서 또 수필 문학을 평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수필 문학의 어떤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좀 크게 한번 시대를 나눠보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수필을 서양에서 이식된 문화라고 네. 장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18세기 후반의 박지원, 박제가 등의 그 실학자들의 글, 예. 그들의 글이 한문으로 써져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번역된 글들을 보면 그들의 글들이 현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어쩌면은 한국 수필의 원류를 굳이 그렇게 서양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어쩌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중요한 지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식된 수필로서 이야기할 때는 결국 이제 30년대 작가들, 네. 이제 그런 작가들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본격적으로 수필가란 이름으로 쓴 게 아니고, 예. 사실은 다른 장르를 쓰거나 또는 뭐 화가이거나 네. 이러면서 수필을 썼던 사람들이고, 네네. 근데 우리 수필사에서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은 70년대, 80년대에 예. 엄청난 에세이 붐이 일었는데 네. 그것은 함석헌, 김영석, 이어령 그 걸출한 에세이스트들이 출발을 합니다. 예, 예.
어차피 그분들의 에세이는 국민을 아주 계도하는 어, 아주 대단한 국민의 선생으로서의 글들인데요. 네. 수필문학사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그 세 분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예, 이제 그 에세이 붐이 결국 문해수필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이제 문해수필이 7, 80년대에 우리가 말하는 피천득이나 네. 윤호영 작가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대들을 이렇게 이어져 온. 네. 자, 그 다음 시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문학의 초창기 여러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네, 오늘은 수요 초대석의 김종원 수필가, 에세이스트 발행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수필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의 노래로요. 사랑하게 되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도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아 보고파서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이 밤을 날아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공감시대 수요 초대석, 오늘은 김종환 수필가, 에세이스트 발행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가운데서 4729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수필의 깊이와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수필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필도 엄연히 문학의 한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수필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도 또한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필의 문학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학성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라든가 네, 아주 기발한 묘사라든가 자, 그런 것에서 어떤 문학성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수필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찾으러 온 작업일 수도 있어요. 네, 지성적의 수필이.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장을 찾는 것, 아름다운 단어를 찾고 문장을 찾는 것도 작가에게는 마치 진주를 캐는 것 같은 신성한 작업으로 느껴져 평생을 그 작업에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현대 문학에서의 문학성이란 사실은 그 차원을 이미 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작가라고 말하는 카프카, 네, 우리가 자고 났더만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돼 있더라 썼던 예, 그 변신의 카프카에 대해서 본다면 정말 그 밑줄치고 암기하고 싶은 문장이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 속에서 찾았던 그 문학성은 예, 카프카에 오면은 기막힌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네, 문학성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수필이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찾고 착한 이야기를 했던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새로운 문학성으로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필에서 그렇다면은 아주 기발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네, 그 일상을 사절한 이야기를 쓰는 것에서 예,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깊이 찾다 보면 사실 새롭게 일상이 보이는 그 순간의 포착. 예, 바로 그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문학성인 것이고. 오늘 한국 수필의 문학성이 예. 되려면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흔히 소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수필이다. 에세이가 주도적인 장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에세이 힘은 대단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 픽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은 네, 이제 많이 들죠. 그런데 과연 오늘의 이 수필로 미래의 주도적 장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네.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 장르라 하면 우리가 근대 문학의 종언을 이야기했던 가라타니 고진이 예, 소설의 종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뭐냐 소설이 이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 문제화시키는 것, 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서 이미 소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어쩌면 수필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네, 단순히 아름답고 그런 것 속에만 파묻혀진다면 예, 수필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란 사실은 너무 적죠. 어떤 의미에서는 감상성 이상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네. 우려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면에서 수필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수필은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변하고 태동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상황의 포착,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의 포착,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필이 가야 할 길,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수필가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김종환 선생님께서 발행하시는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매년 연말에 올해의 수필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나요? 이제 등단 코스는 따로 있고요. 근데 등단 자체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신춘문예 같은 그런 관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등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등단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예. 수필가로서 성패가 갈리는 거죠. 네. 10년, 20년을 버텼을 때 비로소 그가 작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무수작을 뽑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올해의 작품상이라는 것이 네. 그해 그 베스트 10을 뽑는데 예. 한 400편 정도의 글에서 이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점수를 주고 네. 자, 마지막 관문에서는 이제 이 수필계에서의 이 전문가들이 또한 네. 이 상을 해서 5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예. 뽑은 올해의 수필은 어떤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 작업 지금, 중이신가요? 예, 예. 아, 네. 한 해를 정리해서 뽑은 예.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우선은 책을 한 권을 냅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대표 에세이에서 책을 한 권 내고 네. 그 책에서 이제 10분의 베스트 10을 뽑아내는 예. 작업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가운데 윤하진 님이 김종환 문학평론가님이 나오셔서 수필이 뭔가 잠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셨나 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 말이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필 그러면 예.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제 그만큼 이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편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수필이 형식이 없는 건 아니죠. 예. 붓 가는 대로 써도 글이 되는 건 네. 사실은 천하무범의 경지죠. 이게. 예. 도리어 그렇게 아마, 봐야겠군요. 수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따를 숫자에 우리가 펜했던 그 피를 부피를 써서 붓 가는 대로라는 뿌리인데 예. 사실 수필이라는 어원 자체에서 숫자가 따를 숫자가 아니라 네. 수시로 하는 그 수. 그러니까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때 모은 책들 써서 모은 책들을 수필이라고 했던 걸 보면 네. 사실은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예. 글을 써보면 쉬운 글이 참 어렵죠. 그렇죠. 좋은 수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요즘 보니까요, 이런 그 수필 또는 산문 쓰기, 에세이 강좌 이런 게 상당한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자서전 쓰기에 그 관심을 갖는 우리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바람직하죠. 예. 대부분 한 예를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네. 시간상 아마 그건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대부분 우리 이 시대가 사실은 이 가족이 파괴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가족이 모이면 사실은 이야기하기보다는 텔레비를 켜놓고 네. 명절날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은 게임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시대. 네.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 나를 누가 기억해 줄 수 있나.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아는 아버지란 결국 아버지로서 밖에는 모르고 네. 어쩌면 내가 내 아버지를 좀 정확히 알려면
아버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 시대에서 결국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이 작업은 네. 대단히 중요하고 예. 더욱이나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서 네. 이렇게 나를 가지고 쓰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답변을 부탁드릴 수는 없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접근하라 라고 팁을 하나만 주신다면요. 저는 자서전 쓰기를 반대합니다. 네. 왜 반대하는 거니? 자서전을 쓰지 마시고 예. 자전적 수필을 쓰라고 합니다. 자전적 수필. 네. 자서전을 쓰면은 문구는 전부 다 영웅 스토리를 쓰려고 그래요. 성공담을 쓰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문구는 자전적 수필을 쓰면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이 꼭 나만이 갖는 영웅적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요. 네. 그리고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 사실 잘 나갈 때 이야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 삶의 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자전적 수필은 바로 그 흔들렸던 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똑같은 효과인데 한 생을 기록한 똑같은 효과인데 예. 그 효과는 그 자전적 너무나 큰 수필 차이가 나요. 예. 훨씬 더 감동 좋겠다. 면에서. 네. 네. 예. 우리 청취자 가운데 4019님 이름을 밝혀주셨네요. 저는 교수님 주도를 받았던 노청한입니다 하시면서요. 김 교수님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수필 지도를 많이 하시겠지요. 근황이 무척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근황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도 많은 작가들하고 만나고 네. 또 아까 글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대단히 건강해 보이시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가랑한 목소리에 정말 대단하신 건강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지고요. 예. 길게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해가 마감되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내년 한 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간단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필 이 작업 내년에는 보다 열심히 수필가들과 함께 어울려서 네.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 21세기 수필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에 예.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아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을 텐데 내년엔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서 김종원 수필가 에세이스트의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시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